볼보 S90 T8 모델입니다. PHEV 모델이라서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한 메리트로 다가오고요. 외관은 B5나 B6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고, 또 이 모델 체인지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선과 곡선을 적절하게 활용한 디자인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크게 질리거나 조금은 지루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래 봐도 보면 볼수록 그 매력을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 도어 손잡이의 간접 조명 그리고 퍼즐 램프도 꽤나 밝은 편에 속합니다. 실내등은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있는 차량 치고는 LED 구성이라서 밝게 구석구석 잘 비춰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 선명하죠.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은 조명이 들어오는데 리차지라고 되어 있는 레터링에는 조명이 안 들어오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 중앙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위쪽에 장착하게 되면은 마치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차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풋램프도 은근하게 잘 구성을 해줬고요. 오레포스 기어 노브는 야간에 보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 주변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지만 저 오레포스 기어 노브의 은근한 조명이 실내 분위기를 한껏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이고요. 특히나 광원의 폭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느껴집니다.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그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고 밝은 야간 시야를 확보해 주는데 유리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공식 명칭은 풀 LED 액티브 하이빔이라고 되어 있고요. 토르 망치 타임의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습니다. 아래쪽에 별도의 LED로 되어 있는 안개등 같은 것들은 없고요. 약간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실내에서는.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거슬리는 것들 없고요. 나와서 보니까 또 광원의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도 상당합니다. 초점도 잘 맞고요. 헤드램프는 오토 모드의 반응이 유연하고요. 특히나 이 조향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은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매끈한 느낌이 있습니다. 툭툭툭툭 끊어지는 이런 조향하고의 연동이 아니고 이 조향 각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또 야간 시야 확보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향과 하향은 운전석과 조수석을 각각 개별 컨트롤 해주고 있는데요. 주변 광량을 적당하게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하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마주오고 있는 차량한테도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야간에 운전할 때 충분히 밝은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비상등을 작동시킬 때는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작동을 안 하고요. 일반적인 방향지시등 선택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셜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462마력의 72.3kg/S입니다. 상시 4륜구동의 8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 좋고요. 특히나 뒷좌석의 문 길이가 좀 여유가 있죠. 휠 베이스도 3m가 넘어서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비율 근사합니다.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20입니다. B6 모델과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포인트만 주고 있고요.
도어 하단부에 굵직하게 크롬 몰딩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리차지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B5, B6와 외관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돼서 클래식한 느낌, 그리고 안쪽에서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썬루프는 완전히 파노라마 타입으로 덮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형에 비해서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충전은 운전석 팬더 앞쪽에 커버 푸시 타입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주유구는 감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버튼으로 눌러줘야지 이렇게 커버를 푸시 타입으로 눌러서 열 수가 있습니다. 캠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죠. 후면부에는 조금 더 날카롭고 과감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테일라이트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이 후면 정면으로 봤을 때에도 안정감 같은 것들 좋고요. 특히나 아래쪽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차가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은 봉긋하게 솟아 있어서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는 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누르면 동작이 됩니다. PHEV 차량 치고는 트렁크 공간에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는 제법 있는 편이고요. 안쪽에 꼼꼼하게 마감재 잘 적용해 뒀습니다. 고리 같은 것들도 충실하게 잘 갖춰 두고 있고요. 충전 케이블은 별도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놨네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꼼꼼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들어 올려보면 아래쪽에 공간도 조금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펑크 수리 킷하고 약간의 공구류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패드 같은 것들도 두툼하게 처리 잘 해줬고요. 수동으로 손잡이 양쪽으로 또 그걸 다 배려를 해뒀어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둔 것 같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볼보의 다른 라인업과 공유하고 있고요. 가죽과 금속이 혼합되어 있어서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두툼하고 묵직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는 확실히 안전을 신경 쓰는 브랜드라는 걸 이 문 닫는 소리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브라운 컬러를 밝은 톤으로 잘 적용해 줬는데요. 덕분에 확실히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넓어서 이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서도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디자인도 깔끔하지만 소재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드 패널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정말 좋거든요. 시트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 안쪽에 핸들도 꽤나 고급스럽고 이 마무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습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맵포켓은 이 뒤쪽이 좀 좁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페트병 같은 거 큰 거 넣기에도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은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요. 리차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테두리 부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시트는 뭐 볼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차량 중에 하나죠. 정말 편하거든요. 안장의 길이 조절, 날개 조임, 그리고 마사지 기능하고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둬서 지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3점식 처음 개발한 브랜드 볼보로 알고 있는데요. 1959년에 개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클립 부분에 그런 부분들도 센스 있게 챙겨뒀고요. 또 시트 측면에 보면 이렇게 스웨덴 국기도 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좀 독특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불호가 나뉘기는 합니다. 개인 이 체형에 따라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이고 안쪽에 카펫 재질 같은 것들도 고급스럽고 좀 두툼합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 혼합했으면 조금 더 스포티하고 클래식한 맛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풋레스트 길이나 각도, 폭 적정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요 아래 레버 타입인데요. 4웨이 지원해주고 있고 여기에 별도의 수납 공간 갖춰놨는데 꽤나 깊어서 여러가지 수납하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그리고 PHEV 차량이라서 연료 탱크의 압을 낮추고 오픈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 타입으로 누르고 약간 기다려야지 감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쪽에 주유구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이나 이 디자인 같은 것들 참 잘 마무리해 놨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동이 독특하죠. 뒤트는 방식입니다. 뒤쪽에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틀면 되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 구동이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성도 나쁘지 않지만 기존의 볼보 이 클러스터 구성 참 좋아했거든요. 이 티메이 빈포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를 조금 선택적으로 이 클래식 버전이라고 해서 이전의 볼보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조금 더 소비자의 이 선호를 맞춰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HUD는 크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안쪽에 보여주는 정보들이나 폰트 그리고 컬러 구성은 괜찮은데 크기가 조금 아쉽고요. 방향 지시등 소리도 들려드려 봅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일럿 어시스트 동작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정말 고급스럽고 약간 클래식한 맛도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실내를 마무리하는 포인트로 유효한 것 같습니다. 되게 고급진 느낌이 좋죠. 디스플레이가 크진 않습니다. 세로형인데 약간 좀 올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티메이 윈포 디스플레이 딱 돼서 티메이 인포테인먼트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당분간은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 플로나 연합뉴스 볼 수 있고요. 윌라 같은 오디오북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참 볼보가 한국 시장에 진심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는 오토모드 설정 가능하고 이 크린존이라고 해서 실내의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거든요. 그래서 좌우측 개별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보니까 지금 3단으로 설정할 수가 있네요. 후진을 했을 때 이게 설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게 디폴트로 기본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로 보려면 이렇게 별도로 눌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능 설정을 모를 수도 있지만은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약간 카메라의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밝기나 해상도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지만 이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이 통풍 시트 작동을 할 때 생각보다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리 들리시죠? PHEV 차량이라서 전기 모드에서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통풍 시트 작동을 할 때 등 쪽이나 안장 쪽에 이 기능 면에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근데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마사지 기능을 동작시켜 보더라도 마사지 소음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마사지 기능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지만 지금 소리 들리실 거예요. 이 소음은 조금 더 개선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물리키도 몇 개 자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이 이 위쪽에 터치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메뉴 안쪽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사운드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이 주행에 관련된 기능들 드라이브 모드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리키로 하나 나와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요.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볼륨 컨트롤도 예전보다 너무 이렇게 가볍게 휙휙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의 무게감이 실린 것 같아요. 오레포스 기어노브 너무 예쁘죠. 요거 밤에 보면은 조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또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이 조작했을 때의 조작감 같은 경우도 되게 독특합니다. 파킹은 버튼으로 여기 P는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하고 두 개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오염하고 흠집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안쪽에 공간이 좀 아쉽죠. 공간이 너무 작게 돼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지금 이 차량에서는 안 되거든요. 12V 파워 아울렛은 뒤쪽에 있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가 이렇게 툭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센터 터널 자체가 높아서 부드럽게 선이 연결돼서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의 마무리 좋고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고급스럽게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여유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재질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 뒀고요. 위쪽으로 이어지는 재질도 좋고 이 선바이저도 좀 도톰한 편입니다. 클립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요. 거울 크기는 조금 더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어요. 높이가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LED 조명은 은근하게 커브랑 연동이 잘 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라서 굉장히 밝고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들어오고 여기만 별도로 설정이 가능하죠. 썬루프 이 조작하는 게 저는 예전이 난 것 같아요. 이거 손가락 넣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유리는 아웃슬라이딩으로 연결이 되고요. 뒷좌석입니다. 확실히 뒷좌석에 여유가 좋고요. 문도 조금 더 길고 크고 그리고 타고 내릴 때에도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편안합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전동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고요.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고 깔끔하게 끝까지 내려갈 줄 알았더니 요만큼 남아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소재나 디자인은 압족하고 같고요. 여기에 자그마하게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데 용도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납이 가능하다라는 거. 웹포켓은 오히려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뒤쪽은 이 정도면 공간이 좁은 건 아니거든요.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리차지 레터링하고 테두리 부분에는 조명 들어옵니다. 발공간 너무 좋죠. 운전할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뒤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시트 쿠션이나 착장 같은 것들은 좋았는데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조금 더 폭신했으면 좋겠어요. 크고 폭신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ISO 픽스 적용돼 있고요. 이 센터 콘솔이 내려보면은 되게 크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큼직하게 내려오고, 사실 이 차 3명 타는 것보다는 뒤쪽에는 2분 타시는 게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컵홀더는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는 방식,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다가 컵홀더 사용할 때만 이렇게 눌러서 펼쳐서 쓰면 됩니다. 텐션이 있어서 잡소리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안쪽에 수납도 깊이는 조금 아쉽지만 널쩍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은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이 B필러 기둥 측면에도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는 없네요. 가운데는 없고 이 B필러 여기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개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납인 줄 알았더니 USB-C 타입 충전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을 이쪽에다가 숨겨뒀네요. 뒤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은 기존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이 이제는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풀체인지의 압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각이 좀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도 거울 크기에 비해서는 시야가 좋습니다. 끝쪽으로 갈수록 광각 처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눈에 막 어른어른한 그런 광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야 확보를 조금 더 시원하고 넓게 해줄 수 있도록 광각 처리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시야는 좋습니다. 유턴 했을 때의 공간은 아무래도 휠베이스도 그렇고 전장이 좀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3차선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까지 됩니다. 후륜 조향이 있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차량의 이 그레이드나 가격대를 감안해보면 이 정도의 구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3km고요. 도심에서는 12.7, 고속도로에서는 13.4km입니다. 전비로만 보면 킬로와트아워당 복합 기준으로 3.6km, 도심에서는 3.7, 고속도로에서는 3.6km입니다. 전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순수 전기 모터 주행, PHEV 차량이니까 이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행했을 때는 3.8에서 4km 정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전비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대신 가솔린 연비 부분인데요, 이 복합 연비 부분인데요, 제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녔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10.8에서 11.4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2km대는 저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14.7에서 15.3 메이커 측에서는 13km대 연비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연비를 조금 더 상회했고요. 차량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배가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허리 부분이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차량 길이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주의와 함께 적응이 필요합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너무 보면은요, 기존 볼보 S90, B5나 B6랑 비교할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은요, 셰시 구성도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 차량에는 뒤쪽에 후륜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낭창낭창하거든요. 보통 볼보 차량들의 셋업은 부드러운 쪽보다는 조금 단단한 세팅 쪽에 가까운데요. S90, TA, PHEV 이 차량만큼은 부드럽고 찰진 느낌 쪽에 강합니다. 충전은 2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2번 다 63km, 65km, 60km 이상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식으로 나온 재원상 보면 59km인가요? 60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날씨에서 이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전기 주행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는 거리라고 하면 글쎄요, 날이 조금 더 따뜻하면은 60 후반에서 70km까지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 보고요. 물론 추운 겨울 날씨에서는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60km대 중반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맵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 어느 시스템보다도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대단히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티팩이나 길찾기, 그 밖에 부수적인 기능들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안쪽에도 연동이 돼서 이런 기기에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가 있고 안내 받을 때 조금은 더 편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차량의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절묘하거든요. 단순하게 이 가격대로만 접근을 해보면 독일 3사의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랑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차량의 크기로만 보면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보다 살짝 작은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이나 PHEV 시스템 그리고 후륜 에어 서스펜션의 조합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차량의 구성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또 그 아래 등급의 고가 차량들, 상위 등급의 저가 차량들하고 절묘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전략적인 차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 S90 TA PHEV에 비해서 이 마력과 주행 가는 거리,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상품성을 개선하고 연식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스템 출력이 400마력이 넘죠. 462마력에 토크가 72.3kg/m 정도 되는데요. 힘에 있어서의 여유 충분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내연기관 출력만 보더라도 317마력에 토크가 40.8이고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때도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약 79마력 정도, 80마력 정도의 토크 31.5kg/m 정도 되거든요. 환산했을 때. 그래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주행을 하든 내연기관만 작동을 하던 간에 힘에 있어서의 여유 그리고 파워의 부족함은 전 영역에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 과속 방지턱 넘어설 때 B5나 B6 모델에 비해서 승차감의 차이가 극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TA 모델, S90 TA PHEV 모델이 가장 만족스러운 승차감이 아닌가 싶어요. 볼보 특유의 그 조금은 단단한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의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승차감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 놨습니다. 충족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 상쇄시켜 놨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다만 승차감 자체는 너무 좋은데요. 볼보 S90 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뒷좌석 시트가
시트 이 착자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니고 단단하게 잘 잡아준다 정도거든요. 그리고 쿠션감도 조금 있는 편인데 등받이 각도가 약간 서 있는 편이고, 결정적으로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헤드레스트가 작고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거 때문에 약간 좀 덜 안락하고 덜 편안하게 느끼는 것 뿐이지, 앞좌석에 앉아서 이 승차감을 느껴보면은 정말 수준급입니다. 부드럽고 여유 있으면서 이 파워풀한 주행 질감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주행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차는 휠베이스도 길고 전장도 긴 편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에서의 어떤 재미, 그런 부분은 조금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속도로 크루징에서는 확실히 휠베이스에 여유가 있는 차량이 훨씬 더 안락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운전자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은 승객한테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가륜구동의 이 그립 컨트롤이 상당히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와인딩 로드에서 이 휠베이스가 짧은, 전장이 짧은 차량들의 좀 다이나믹한 느낌이 아쉬운 거는 분명하지만 잘 버텨주고, 한계치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좀 과격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봐도 그 한계치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볼보의 장점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이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보조, 반자율 주행을 위한 조향보조가 매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단계마다 이 간격 유지하는 거 정확하고요.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단계 설정의 간격 유지가 정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운전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하는 경우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 유지해 주고요. 조금 전에 터널 구간을 통과를 했는데요. 이 차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공명음이라든가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측면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경우도 대응이 잘 돼 있는 편이죠. 조용한 편입니다. B5, B6 모델을 출시하면서 S90도 이 파워트레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TA PHEV 모델에서는 4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파워, 퓨어, 그리고 콘스탄트 AWD, 상시 사륜을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다녀도 이 차의 이 장점, 좋은 점 같은 경우들은 운전자 입장에서 알아서 구동을 해주니까, 전기 모터랑 내연기관 둘이 뭐 같이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요. 순수 전기 모드로만 갈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해주기 때문에 크게 손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끔씩은 뭔가 좀 달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파워 모드, 그리고 도심에서 정말 조용하게 다니고 싶을 때는 퓨어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AWD를 상시 사륜 구동을 고정할 수 있다는 점도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이 자동으로 하면은 뭐 알아서 배터리만 주행을 했다가 충전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 주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드죠. 그리고 충전 모드로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부 PHEV 차량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차량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도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차의 힘이라든가 이 셰시 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시속 200km 이상을 충분히 달리고도 남을 정도로 베이스도 좋고요. 다 받쳐주고 있는데 계기판 속도를 185 정도가 되면은 퓨얼 컷이 딱 걸립니다. 더 이상 차가 달리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PHEV 시스템 때문에 안전장치를 조금 걸어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너무 소극적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는 훨씬 더 달릴 수 있을 힘을 가지고 있고,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셋업, 심지어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는 초반부터 담력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B모드가 있거든요. 드라이브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B모드가 작동을 하는데, B모드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이브리드 차량 치고는 제법 강력한
이 회생제동이 작동을 해줘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부하를 줘서, 이 발전기에 부하를 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제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이용하시면 브레이크 계통의 내구성, 장기간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 보면 브레이크 계통의 내구성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 모드에서 가속을 할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 너무 좋고요. 예,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있다, 힘이 전혀 아쉽지 않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킥다운 같은 거 해보시면 이 차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에도 기우뚱 하기보다는 찰지게 착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감, 그리고 승차감의 저하 없이 급격한 차선 변경에서도 차를 잘 잡아주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전기 EV 모드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에 속하고요. 시속 100km 이상에서도 10km, 100km 이상으로도 퓨어 모드, EV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 있어서 단순하게 도와주는 마일드 하이브리드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전기 충전을 별도로 할 수 있어서 모드를 선택해서 고정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와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PHEV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같이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그 기호에 맞게 때로는 선택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잘 어울리는 구성이죠. 시트의 착자감이나 전방 시야 생각보다 좋고요.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드 미러 끝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저 부분이 생각보다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안쪽에 있는 경우가 좀 더 잘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렇게 전방의 시선을 고정하고 가면은 이쪽에 시선을 주지 않았을 때 이 꺾여지는 부분에서 블라인드 스팟을 포인트 딱 주니까 훨씬 더 인식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반면에 HUD는 차량의 가격대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구성을 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T맵의 정보가 이 HUD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저기는 상시로 길 안내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클러스터나 메인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상시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포인트마다 여기서 나가야 된다, 교차로다, 아니면은 톨게이트를 앞두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정보들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의 착자감도 좋지만 이 마사지 기능이 또 괜찮거든요. 그냥 간질간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꼭꼭 제법 좀 시원하게 해줘서 장시간 차량에 앉아있는 경우,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포인트죠. B5나 B6 모델에 비교해서 단단한 쪽보다는 제가 부드러운 쪽의 셋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약간 들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깔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은 부드러움과 덜 흔들리게 해주는 거를 더 일반적인 서스펜션보다 더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서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나 어떤 저 쫀득한 찰진 느낌도 훨씬 난 것 같아요. 도심에서도 잘 어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편안함은 분명한 장점인데요. 도심하고 이 국도 구간 주행을 할 때는 차량 크기, 특히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길고 전장도 길기 때문에 이 코너링 같은 거 할 때나 좁은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운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적응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면이 움푹움푹 파여 있거나 이 갈라진 곳을 달릴 때에도 20인치 휠 타이어고 B5나 B6에 비해서 타이어 스펙이 승차감에 유리한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에서는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렁울렁한 이 노면이 되게 안 좋은 곳을 달릴 때에도 롤도 잘 잡아줍니다. 예. 사실 이 구간 갈 때 B5나 B6 모델은 뒷좌석에 앉으면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량에서는 T8 PHEV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엔진으로만 동작을 할 때 이 신호대기 같은 거 해보면 사실상 엔진 자체가 부드럽고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약간 좀 괄괄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전기 모드로 가다가 내연기관으로 가다가 전기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될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차를 쭉 하게 되면은 거의 차가 멈출 쯤에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퉁 하는 듯한 느낌? 약간의 충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시승 차량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다른 볼보 S90 TA PHEV 모델들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증은 5년에 10만 킬로 해줘서 좋고요. 또 이 팀의 인포테인먼트 너무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아리아 When I Get Old 틀어줘.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들려드릴게요. 네,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사운드 시스템은 어마어마하죠. 하이파이 스피커 19개 1460W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 고음, 저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해상도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나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들, 중저음에서 단단하게 잘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기존에 안 들리던 소리가 귓가에 아주 가깝게 들릴 정도로 뛰어난 오디오 시스템이죠. 네, 이상 볼보 S90 T8 PH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